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박 박사님. 우리 멤버 이렇게 시작하도록. 자, 자동화 우리 생각에 멤버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기은님. 데이터 시각화 더 나아가 데이터 스토리텔링 업무를 하고 있는 이기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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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데이터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릭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량님, 눈나님, 우느나27님, 최승범님, 초록 도롱뇽님, 에코자님, 유튜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JS전1891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데이터릭을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데이터올릭 숫자 4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김 팀장이 싫어하는 근황은 빼고 바로 본방송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늦게 좋아하는데? 자꾸 그러면 너만 근황시킬 거예요, 내가. 와. 넘어가시죠. 네, 좋습니다. 아까보다 좀 빨라졌네요. 저희가 이제 지극히 실무적인 설문조사 만들기 1부를 했고 오늘 이제 2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방송에서는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설문조사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극히 실무적인 설문조사라고 타이틀을 걸긴 했지만 역시나 이제 김 팀장님의 태클이 만만치 않았고 또 김 팀장님의 태클을 우리가 의미 있게 인식을 하고 좀 주의해야 할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실무적으로 일하는 한 실무자의 입장에서 설명은 하겠지만 여러분이 방송을 들으실 때에는 김 팀장이 지적하는 부분들을 꼭 챙겨가면서 설문조사 만들기를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법, 분석하는 방법과 함께 설문조사를 만들 때 유용한 팁까지 전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요즘에 이제 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 예전에 설문조사를 할 때는 우리가 서면으로 많이 했죠. 지면으로. 그러니까 이제 OMR 카드로도 설문조사를 많이 했고 더 과거에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면서도 설문조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보통 온라인 설문조사를 많이 활용을 하죠. 설문조사를 만드는 온라인 설문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구글 서베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베이 몽키라는 서비스도 있고 네이버에서도 설문조사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스모어라고 해서 굉장히 모바일에 특화된 좀 예쁜 UI, UX가 좋은 그런 설문조사 도구 같은 것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자체 솔루션을 갖고 있는 데도 많아요. 이제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IT 시스템 구축할 때 설문조사를 구성할 수 있는 그리고 실시할 수 있는 도구를 탑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도구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업 자체 솔루션의 경우에는 좋은 점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점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이메일로, 그러니까 사내 이메일로 발송을 할 수가 있고 설문조사 응답률이 높아야 되는 설문조사의 경우에 미응답자에게 재발송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기업 자체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람이 설문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뭐 전화번호나 이메일이나 특정 아이디 값으로 판단을 해서 설문조사에 미응답한 사람만 다시 대상으로 추출해서 넣은 다음에 설문을 실시해야 되겠죠. 근데 기업 자체 솔루션은 그런 걸 버튼 하나로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응답자에게 설문 재전송하기 이런 버튼을 기능적으로 갖추고 있는 시스템이 많고요. 반면에 단점은 설문조사를 만드는데 조금 불편하고 느린 경우가 많아요. 이게 IT 솔루션을 구축할 때 설문조사 도구를 만든 다음에 여러 가지 실무자들의 요청으로 설문 기능들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UI나 UX적으로 좀 불편하고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로만 보통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하기가 불편하다는 뭐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반면에 아까 근데 네. 내부 IT 서비스에서 그 서베이 솔루션을 구축할 때 네. 요즘도 자체 구축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요즘은 그러네. 요즘은 퀄트릭스 같은 솔루션 도입해 가지고 음. SAP랑 연결해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뭐 일부 서베이 같은 경우는 그런 솔루션을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신생 회사들이 보통은 그런 솔루션을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외부의 설문지 관련된 솔루션사들이 결국에는 B2B 사업을 하려고 들면 내부 솔루션 구축에 대한 그 패키지 사업, 그러니까 패키지로 팔아서 하는 사업들을 안 할 것 같지 않은데 네. 여전히 내부에서 구축 사업을 하는지가 궁금해진 거죠. 그것 때문에. 그거를 그러니까 사업까지는 아니고 네. 그 기업 솔루션 있잖아요. 기업 통합 솔루션 그런 거 구축할 예. 때 좀 음. 뭐라고 해야 되나? 모듈로 턴키로 같이 달아준다고 해야 끼워서 되나? 파는구나. 그치, 맞아, 그치. 맞아, 맞아. 예예. 이해했어요. 좋아요. 근데 퀄트릭스 같은 솔루션은 되게 좋은데 되게 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뭐 SAP랑 연결해서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좀 비싸다 보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설문 솔루션에 돈을 들여야 돼? 뭐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음. 그 구축 비용도 만만치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거에 대비해서 쌀 텐데인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구나.' 같은 생각도 드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외부 알겠습니다. 솔루션 같은 경우는 빠르고 간편하죠, 일단. 근데 음음음. 일부 기능은 유료라는 게 뭐 단점이라면 단점이겠죠. 제가 알기로 구글과 네이버는 제한이 없는데 서베이모키 같은 경우는 그거 자체만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응답자가 1000 명이 넘어가게 되거나 뭐 아니면 뭐 추가적인 데이터 분석이나 로그 같은 걸 활용하려고 하면 돈을 좀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간편한 대신에 인제 사내 이메일에선 접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구글 서베이로 설문을 만들어서 링크를 보내면 사내망에서는 "보안 때문에 접속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경고문이 뜨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음 그리고 인제 설문조사를 이렇게 기업 자체 솔루션을 쓰거나 외부 솔루션을 쓰는 건 이 담당자가 직접 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행해 주는 업체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재직하고 있는 기업의 경쟁사들의 어떤 기업의 만족도 수준, 이제 기업에서 일하는 직무 만족도나 기업 어떤 뭐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즘 이제 특히 어. 비즈니스를 크게 키워가고 있는 리멤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명함을 기반으로 개인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동의를 받고 그 사람들이 특정해서 이제 서베이를 돌려서 데이터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데이터 비교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리멤버 같은 음. 경우는 저한테도 계속 그런 뭐지? 설문지 하면 뭐 드려요 같은 걸로 계속 광고가 오는데 네. 그게 생각한 거보다 되게 고급 사용자 그러니까 고급 사용자라는 표현은 되게 웃긴데 뭐라 그래야 되지? 일반적으로 그냥 불특정 다수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사용자를 타겟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예예예. 예예. 그래서 '그런 단계에서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음. 있어요. 왜냐면 저도 음. 지금 타이틀은 CTO로 돼 있으니까 CTO 네. 관련된 설문이 저한테 오거든요. 음. 이렇게 자주 와 갖고 '이걸 음. 되게 많이 물어보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구나.'라는 거는 음. 지금 알게 된 것 같아요. 리멤버가 그리고 설문조사 해 보면 돈을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맞아요. 다 그죠. 저한테만 해도 네이버 캐시 5만 원 이런 식이에요. 그게 왜 근데 비싸냐 하면 돈을 예. 많이 받아요, 고객들한테. 아니 근데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타겟한테 하는 것 같아. 맞아요. 뭐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 경쟁 업체의 직업 만족도 이런 수준이라고 하면 음. 사실 생각보다 타겟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뭐 5천만을 기준으로 하는 설문조사가 아니라 뭐 한 어떤 경쟁 업체 10,000명 요걸 타겟으로 하는 설문조사인 거잖아요. 그러니깐 그쵸. 리멤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설문조사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음. 근데 비싸게 인제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몇 천만 원은 그냥 쉽게 나간다. 뭐 예를 설문조사에. 들면 와. 네. 예를 들면 이제 급여 경쟁력에 대해서 알아볼 때 리멤버를 통해서 뭐 기아가 속해 있는 뭐 인제 기업이나 조직의 어떤 보상 어. 수준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이런 데이터를 제가 속해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경쟁사 데이터를 모아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이제 저는 일반적인 대기업 집단에 있지만 뭐 IT 기업의 어떤 만족도랑도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그 조그마한 표를 하나 넣고 싶은데 그 표를 넣으려면 몇 천만 원이 그치, 들어갈 그치, 수가 그치, 있는 그치, 거지. 그치. 음. 근데 비쌀만 하네.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겠어요? 그리고 잠시만요. 진짜 맞아요. 예. 김 팀장 목소리가 또 작아서 들어갔는데 다시 작아졌어. 비쌀만 하네 거기서부터 작아졌어요. 비쌀만 하네요.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겠어요? 아니 그니까. 아니 그게 되게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되게 어떤 그 산업 그 뭐지? 전반을 리포트하는 보고서가 몇백만 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그런 전략 기획이나 이런 데서 사업 분석 같은 걸 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비싼 거란 말이에요. 몇 명이 안 쓰지만 굉장히 어렵게 수집하고 나면 비싸게 팔 수 있는 자료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범위는 사실 설문조사라는 단어라기보다는 시장 분석에 가까운 설문조사에 해당되는 것 같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비쌀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비싼 게 맞을 수 있는 필드의 영역이고, 리멤버가 사업을 잘했네. 굉장히 잘했는데, 이거는 진짜. 그리고 이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난 건데 그러니까 글로벌 컨설팅 쪽에 주로 그 데이터를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어떤 맞아요. 데이터를 사냐 하면 급여 데이터를 사요. 돈 그럴 수 주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 보면 자기 급여 데이터를 실명은 비공개한 상태에서 연차나 뭐 직책이나 직무를 가지고 입력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15년 차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고 뭐 어느 기업 집단에 속하는데 나 얼마 받아요. 이런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으면 그걸 가지고 경쟁 지표로 본인이 소속한 회사의 급여 테이블을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엄청 비싸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래스도어나 음. 링크드인이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외부 HR 컨설팅 펌이 그런 데이터를 사고 팔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김 음. 팀장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사실 이런 것들은 온라인 설문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오프라인 설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뭔가 이런 통제된 환경에서 설문에 응답을 하는 거고, 그리고 온라인 설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조금 중요한 설문이라든지 뭐 인적성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되게 세심하게 이렇게 평가하면서 설문 문항도 잘 읽어보려고 노력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설문인 경우가 많잖아요, 온라인인 경우에는. 네네네. 그런 경우에는 좀 오프라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온라인 설문에 뭐 어떤 약점 같은 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온라인 설문의 약점이 일단 뭐죠? 일단 그러니까 우선 그거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1부 때 잠깐 이야기를 했던 거는 사람들이 이제 음. 대충 읽는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죠. 음. 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네. 저도 이게 뭐 뾰족한 방법이 있다고는 생각이 들진 않는데 일단은 이 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이 조사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링크 하나 틱 주고 "이거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응답하는 사람들도 집중해서 하려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그쵸. 문항도 예 자세하게 읽어보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응답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그 의사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될 거고 잘 관리가 돼서 분석에 활용이 된다라는 거를 충분히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뭐 어느 정도 이상의 시간을 들여야 되는 조사라고 하면 충분히 보상을 해 줘야 되겠죠? 왜냐면 사람들이 설문조사 응하는 거 되게 귀찮아하잖아요. 우리 해 그쵸. 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바쁜 시간 쪼개 가지고 응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귀찮은 작업이 되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보상을 받은 만큼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될 테니까. 그죠? 그래서 합당한 보상을 주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음. 아무래도 집중도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응답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걸 어떻게 보정할 건지 좀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을 하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정도 생각이 음. 듭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딴소리긴 한데 제가 석사 때 했던 설문조사 중에 200문항이 넘었던 적이 있어요. 예? 예예. 얼마를 줬어요? 네. 그래서 한 설문당. 수업하던 거 중에 그러니까 그래 갖고 내가 사람을 모으는 게 너무 난감한 거야. 왜냐면 이거를 딱 봐도 될 게 아니잖아요. 그래 갖고 그냥 오프라인에서 하는 설문조사인데 아니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선 문항 구성을 했는데 200개가 넘어 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는 안 중요했고 그 당시에는. 그래 음. 갖고 이거 아.
오프라인으로 하더라도 몇 명을 모으지? 왜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무당수가 늘어나면 사람 수도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적정한 수에서 그냥 200개를 다 커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거의 타당도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타당도라는 단어를 제가 적절하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설문조사의 그 결과를 내가 여기저기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사람 숫자가 좀 더 필요했단 말이에요. 제 기억이 맞으면 그때 한 500명 정도가 필요했어요. 근데 음. 200문항짜리 설문조사를 제가 아무런 리워드 없이 500명을 어떻게 확보해요? 어디서 구해 500명을? 그니까. 어떻게 했어, 그래서?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커뮤니티에 뿌렸어요. 당신의 개인 평가를 자신의 인생을 반추해 볼 수 있는 설문조사니까 한번 해보시라. 아니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뭐였는지 물어봐도 돼요? 나 까먹었어요, 사실. 이게 벌써 내가 섭섭하니까 언제야. 12년 전이잖아. 그렇다고 그렇게 까먹냐? 주제 정도는 기억나지 않아요? 주제? 전혀 기억 안 나요. 뭐지, 그럴 수가 자신의 있어. 삶을 반추한 건 어떻게 기억했대? 신기하네. 심지어 제가 그렇게 주장한 거라기보다는 누가 그렇게 쓰면서 내가 이 설문 때문에 감사합니다 같은 댓글을 쓴 걸 기억나서 얘기한 거예요. 예,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리워드라는 게 굳이 돈이 아닐 수도 있겠다 같은 생각이 든 것 때문에 생각이 났어.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설문조사라는 게 아. 결국에는 항목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생기는 부담이 너무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그 음. 쉽지 않다는 얘기를 꺼내고 싶어서 제 사례를 들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설문조사 도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 드렸는데 이제 당연히 설문조사 문항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텐데, 사실 설문조사 문항을 만드는 콘텐츠는 저희가 사람을 측정하는 법에서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설문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로 넘어가면 당연히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 또는 요즘에는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카카오톡에서도 그 카카오 비즈니스 채널에서 이제 설문 도구 같은 걸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 걸 쓸 수가 있고, 이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보면 이메일로 설문을 뿌리면 텍스트가 좀 더 길게 와요. PC에서 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근데 문자 메시지나 모바일로 하게끔 만들면 설문의 응답수는 좀 늘어나는 편인데 텍스트가 확실히 짧게 오는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모바일로 이렇게 텍스트 길게 입력하기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누군가가 이제 PC에서 열심히 써 가지고 그걸 복사해서 붙여 넣기 할 만큼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설문조사 할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메일을 쓰면 응답수가 줄어드는 반면 텍스트는 좀 양이 늘어나더라. 근데 문자 메시지를 쓰면 응답수는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텍스트는 좀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는 뭐 문자들을 입력하기도 하고 그냥 "화이팅." 이렇게 입력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좀 많더라. 근데 인제 그렇게 화이팅하고 입력한 텍스트 데이터가 있을 때 그 사람의 데이터를 싹 다 날려야 될지 아니면 그 텍스트 데이터만 없애도 괜찮은지 이런 건 되게 고민되는 포인트이긴 하더라라는 생각도 듭니다. 1부 때 김 팀장이 했던 이야기를 이제 생각해 보면 지금 김 팀장이 사람을 측정하는 방법의 링크를 여러분께 보여 드리고 있는데, 예, 박 박사가 보여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링크에서 사람을 측정하는 방법에서 설문 문항을 구성하는 방법은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 이런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보낼 때 장단점이 각각 있더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문조사는 언제 보내는 게 가장 응답률이 좋을까도 그냥 이제 경험적으로요. 이제 뭐 제가 실험을 해 가지고 엄밀하게 검증해 본 건 아니지만 회사 메일로 보내는 경우에는 주로 업무 시작 시간에 맞춰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메일이 회사 메일들이 금방 이렇게 쌓여 가지고 없어져 버리거나 뒤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보통은 업무를 딱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PC를 켜서 이제 메인 이메일 포털에 들어가면 바로 뜰 수 있게 그렇게 업무 시간에 맞춰 보내는 게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를 쓸 때는 경험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래도 쪼끔 업무를 시작하고 핸드폰을 좀 볼 만한 시간이 몇 시 정도면 괜찮을까 해서 뭐 10 시, 2 시, 5 시 이런 경우에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요것도 몇 가지 한번 실험을 해본 게 제가 예전에 속해 있던 조직이 몇 번 이렇게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어 다른 설문을 몇 번 실시를 했었어요. 근데 인제 물어보는 시간대마다 사람들이 응답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특성인지 아니면 제가 속했던 조직만의 특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설문조사의 응답이 대부분 다 초반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응답할 사람들은 하루 이틀 만에 다 응답을 하고요. 아무리 재발송을 해 봐도 응답 안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응답 안 하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보통은 뭐 전체 응답수의 한 60-70% 이상이 한 이제 처음 이제 설문을 내보낼 때 응답을 하더라. 그러니까 인제 첫 번째 타이밍을 잡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은 안 한다.' 뭐 라는 생각도 들고. 음. 근데 그리고 궁금한 게 네. 그 막 푸시 알람 같은 경우는 되게 맞춤형 UX 라이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네네. 활용해서 조금 더 참여를 유도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설문을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보낼 때도 뭔가 개인적이고 뭔가 맞춤형 메시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나요? 그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메시징을 아예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 음. 그룹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지만 어쨌든 받아보는 사람들은 그 계열사 그러니까 인제 멤버사들 일부 인제 뭐 그룹 조직도 있지만 특정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의 맞춤형으로 메시지를 보내요. 인사말 같은 것도 그렇고. 음. 이제 이게 왜 중요한지 아까 이제 김 팀장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설문이 이 기업의 구성원들에게는 왜 중요한 설문지를 쪼끔 더 스페시픽하게 설명을 해 줘요. 그러면 쪼끔 더 응답의 어떤 응답률이 올라온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건 뭐 팁이라면 팁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특히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 제조 산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일반 사무 직군도 많지만 생산 직군인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생산 직군인 분들한테 이메일 설문을 보내면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 음. PC를 가지고 있지 않고 라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자 같은 걸로 많이 하죠. 그리고 음. 근무 시간도 많이 다르거든요. 뭐 새벽 4시 조가 있고 6시 조가 있고 뭐 5시 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배려한 그러니까 특히 타이밍적으로나 메시징 부분에서 개인화되는 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다른 이제 쇼핑몰 같은 데서 하는 것처럼 뭐 AB 테스트 같은 걸 하면서 설문조사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까 이렇게까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음. 아. 근데 네. 그거는 공감이 좀 가요. 왜냐면 타겟이 너무 명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예예. 쇼핑몰 같은 경우는 AB 테스트가 불특정 다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특이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지금 이거는 쪼금 다른 문제긴 한데 그 어떤 누구를 선출하는 데 필요한 그 선거권이 갖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100 명이 있어요. 그거를 다루고 있는 선거 캠프와 우리나라에서 총선을 하는 선거 캠프와는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예예. 약간 그런 것처럼 지금 음. 불특정 다수에게 설문지를 돌려야 되는 사람과 그치, 정해진 그치, 그치. 사람들 음. 정해진 사람들을 타깃으로 하는 설문지를 돌려야 되는 사람은 음. 그 목적과 방향성과 도구를 선택하는 방법 그다음에 음. 그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독려하는 방법도 좀 다른데 그러니까. 특히 정리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 리더십 영양 진단 같은 거는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통계가 나오잖아요. 보이지, 그래서 보이지. 이제 응답률이 낮은 조직의 리더나 팀장한테 메시지가 가요. 노티가 가요. 이제 직원들을 기하의 독려해라. 기하의 팀의 설문 응답률이 50%가 안 된다. 그럼 이제 팀장님이 이제 주간 회의 때 불러서 얘기를 하죠. 아. 누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얼른 얼른들 하지. 뭐 이런 독려를 하는데 근데 가끔 그런 음음. 생각은 들어요. 그렇게 독려를 하는 게 '설문조사의 응답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이제 설문조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발성과 본인의 생각을 응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막 그렇게 푸시를 했을 때 누가 기분이 나빴어. 그러면 그 팀장에 대한 리더십 평가일 경우에는 뭐 그런 게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음. 음. 그리고 인제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뭐 쪼금 이야기가 나왔지만 경품 같은 거 지급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지급해 주는 경우도 있고 성실한 응답자에게 지급하는 방식도 있어요. 근데 음 언제 더 응답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냐 하면 경험적으로 보건대
변변찮은 선물을 많이 뿌리는 것보다 좋은 선물을 추첨해서 뿌리는 게 응답자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뭐 당연한 건가? 아.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산이 한정돼 있잖아요. 실무적으로 보면. 그러면 커피 쿠폰을 2,000명한테 뿌리는 것보다 100만 원짜리 상품을 하나 걸어 놓는 게 훨씬 더 많은 응답자가 응답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응답자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경품을 거는데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응답자들의 응답을 오염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게 조금 음. 사람들의 인식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인 것처럼 저한테 보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같은 돈을 쓰더라도 커피 쿠폰 1000개인 거랑 아이패드 1개인 거에 비교를 해보면 사실 크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확실성이랑 그 기회비용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계산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보통은 저게 1000만 분의 1이어도 내 거였으면 좋겠어가 조금 더 잘 반응할 그치. 거거든요. 예, 예, 예. 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용하는 방식에 해당되는 무언가일 것 같은 거죠. 근데 이게 항상 고민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설문을 돌릴 때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응답해 주길 바라면서 되게 건조하게 돌리고 싶거든. 그냥 음. 정말 필요성과 어떤 중요성만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건조하게 하고 싶은데 이거를 좀 뭔가 오염되지 응답수를 않게. 늘리려면 그치, 응답수를 그치. 늘리려면 뭔가 또 이렇게 모티베이션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모티베이션을 하다 보면은 약간 체리 피커들도 나올 수 있고 왜곡도 또 되고. 이제 왜곡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이 어딘가 이게 항상 고민되는 음. 포인트입니다. 혹시 김 팀장이 프로젝트 하거나 뭐 이랬던 데는 저랑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던 기업이 있었나요? 경품 주는 거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인제 예를 들면 네. 김 팀장한테 조언을 구했다든지 "경품 같은 거 줘도 될까요?" 아니면 "그런 건 전혀 없이 모아야만 될까요?" 이런 조언을 구했다든지. 그러니까 저는 동기부여를 하는 일반적으로 데 있어서 음. 그러니까 우리가 건조하게 돌렸을 때 응답수가 너무 적어서 어쨌든 음. 설문조사의 결과물을 확보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설문조사 응답수라는 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좀 더 많은 응답수인 게 좀 대표적인 설문조사에 대한 대표성을 띌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인커리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음. 사람들한테 조금 더 많이 응답을 하게 해서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조언을 준다든지. 우선은 음. 네. 현실적으로는 선택의 문제는 아니고요. 음. 왜냐면 경품 안 주면 응답을 사람들이 안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모으려면 당연히 줄 수밖에 없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렇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경품 증정 여부가 응답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중요할 때가 있고 안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음. 만약에 측정하고자 하는 타겟 변수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안 주는 방법으로 어떻게든 전체 표본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업을 해야 될 음. 거고요. 뭐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 반드시 어떻게 하는 게 옳다고는 말할 수 없고 그래서 더 엄밀하게 한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해서 결과상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 명 방법이겠다. 있다 예. 100명 있다 그러면 50명, 50명 나눠서 한쪽은 선물 줘 보고 한쪽은 안 줘 보고 응답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론 당연히 무선 표집을 한 상태에 이어야 하겠죠. 다른 모든 변수가 통제된 상태에서. 네. 그때 만약에 차이가 안 난다. 그럼 이제 돈 안 쓰는 방향으로 가면 되겠죠. 근데 음. 차이가 난다 하면 이게 우리의 타겟 변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지를 한번 고려를 해 보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판단해야 되겠죠. 하지만 보통은 안 하죠. 음. 보통은 안 그러면 하죠. 네. 저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보냈을 때 맨 처음에 보냈을 때는 그런 경품이 없이 하고 그다음에 수집을 한 다음에 그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경품이 있어요."라고 해서 수집을 하면 방금 말한 A/B 테스트까지는 아니지만 두 개의 집단도 아니지. 하지만 근데 분리돼 있는 데이터 표본을 수집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죠. 일단은 시간 예. 변수가 통제가 안 된 거죠.
앞에 그건 보냈느냐 뒤에 보냈느냐의 변수가 영향을 받죠. 시간의 문제가 달라지면 요일이 바뀔 수도 있고 몇 주 차인지가 바뀔 수 있고 사람들이 바쁜 정도가 바뀔 수 있겠죠. 그럼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표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랜덤하게 애초에 랜덤하게 두 집단으로 나눠서 보내는 방법을 취해야만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엄밀하게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궁금한 같은 이유가 뭐냐면 왜 그러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조 과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조직 내에다가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면 방금 말한 걸로 테스트를 해 보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갖고 전체를 반영한다 같은 식으로 수행하게 될 텐데 그러면 테스트를 해 보고라는 단계 때 그냥 무선 표집된 두 집단에 해 보고 난 다음에 전체에다가 적용한다라는 방식을 취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충분히 사실 네, 아닙니다. 사실 말을 아끼고 있어. 네, 우리가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그 대표성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발송을 하는 방법을 결정하거나 아니면은 이걸 뭐 온라인에서 할 건지 오프라인에서 할 건지 인제 이런 걸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우리가 궁금해하는 대상들을 공통적으로 대표하고 있느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앞에 조 과장이 가졌던 문제들은 다 이것과 관련이 됩니다. 표본의 대표성. 예를 들면은 앞에 그 초반에 응답이 그 설문 요청 메일 보내고 나면 초반에 응답이 몰려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조직 전체에 일반화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조직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인가? 제일 먼저 응답하는 사람들이? 음.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음. 설문 동료도 누군가는 동료를 받은 상태에서 응답을 했고 누구는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응답을 했다고 했을 때 그치, 같다고 볼 그치. 수 있나? 이런 게 문제가 음.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똑같은 설문지를 PC로 응답한 사람이랑 모바일로 응답한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 하는 문제도 있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의 연령대나 뭐 직무 특성이나 전공에 따라서 쓰는 조사 그 도구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주로 사용하는 도구가. 그쵸. 그죠? 예. 그러면 그거를 그냥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내버려 둬도 되는 것인지 그다음 분석할 때 이걸 합쳐서 하나로 놓고 분석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걸 방법 효과라고 하거든요. 실제 음. 연구들을 보면 어떤 방법을 썼는지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의 차이가 발견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는 통제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인제 음. 조사니까 대표성을 먼저 생각하면서 어떤 방법을 쓸지 여부를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 개인도 경우라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겠네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권하죠. 그렇군요. 기훈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언론의 환경에서 뭔가 다른 것들을 보고 들으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여론조사를 할 때 요즘에는 전화조사랑 이메일, 그러니까 온라인 조사 같은 걸 병행해서 여론을 평가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비슷한 거에 대한 의견이 있을까요? 저도 그 하나의 여론조사에서 온라인이랑 전화의 응답을 섞는 거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섞으면 안 돼요. 음. 아, 따로 발표해야 돼요. 정말요? 네. 근데 그거 아마 법이 근데 있을 거예요. 법이 있어요. 네네. 아니 근데 제 기억이 맞으면 그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결과야."라고 발표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거를 해석하는 결과로서 그걸 합쳐서 하는 걸 본 것 같은 기억이 났던 것 같아 갖고 그거에 대해서 아. 혹시 아시는 게 있는지 궁금했어요. 예. 왜냐면 근데 지금 예전에 말씀하시는 음 우리 예전에 그러니까 콘텐츠에서 그 얘기하지 않았나? 그 설문조사를 전화로만 하면 집에 있는 분들만 전화를 받기 때문에 그게 지금 첫 어. 번째 설문조사를 했다 이거의 대표성 문제 같은 문제인 음. 거잖아요. 맞습니다. 같은 문제죠. 예예. 예. 근데 네. 이제 그러면은 전화로의 설문조사가 그러면 대표성을 띌 수가 없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하거나 이메일로 하거나 뭔가 다른 아니면은 텍스트 분석을 하거나 텍스트 감성 분석을 하거나 등등의 방법을 취하게 될 텐데 그때 다시 돌아가서 대표성 문제는 해소가 될지언정 방법의 문제, 방법이 다른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김 팀장? 예를 들면 네네. 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누군가는 모바일로밖에 할 수 없고 누군가는 이메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 데이터를 섞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성원이라는 공통점은 있는데 사용하는 디바이스에는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섞을 따로 수밖에 없을 분석해야죠. 텐데. 분석을 따로 따로 한다. 분석해야죠. 네네. 그러니까 음. 일단은
둘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분석을 해 보고 통계적으로 네 의미 있는 차이가 차이가 있냐? 있다면 네 네. 섞으면 안 되는 것이고 네 차이가 근데 없다면 그때는 섞는 방법도 고민을 해볼 수는 있겠죠. 바람직하진 않지만. 근데 우리나라 음. 예를 들면 선거나 뭐 총선이나 대선 여론조사할 때 전화로 돌리면 어쨌든 10대, 20대 같은 경우는 응답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반대로 뭐 그렇죠. 옛날 얘기로 하면 60대, 70대 같은 경우는 모바일로 해서는 응답을 못 받을 테고 그러면 연령대별로 다른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걸 합치는 방법밖에 없을 수밖에 수도 있긴 없다. 하겠네요. 그치. 그래서 이제 네. 가중치를 부여하죠. 가중치를 부여해서 곱해서 그 계산된 값을 발표를 합니다. 아, 여론조사의 결과를 발표할 때. 네네. 네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하게는 전화를 할 때 그러니까 인제 이걸 층화 표집이라고 하는데 연령대별 성별로 몇 개씩을 뽑을지를 미리 정해 놔요. 그리고 그걸 다 채울 때까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쪽에 음. 쏠리면 만약에 한쪽이 우리가 원하는 대상이 아닌 사람한테 전화가 갔다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는 안 쓰는 거죠. 음. 네. 그리고 애초에 인제 어느 정도는 랜덤하게 물론 전화를 하기도 하지만 그런 정보를 가지고 누구한테 전화할 건지를 인제 그 샘플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체 국민들의 특징을 반영한 표본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랜덤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맞춰서 층별로 음. 계층별로 작업을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안 음. 그러면 근데 당연히 집 전화로 하면 연령대 많은 분들밖에 나오지 음. 않을 테니까요. 그죠? 네. 근데 이렇게 여론조사를 진행을 해도 사실은 요즘 여론조사에서 과연 정말 대표성 있는 표본을 모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사실 그 여론조사 데이터를 종합하는 그런 통합 지표 같은 거를 여러 언론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네. 추정에 사용하는 변수가 말씀해 주셨던 그런 주요 조사 시간, 예를 들어서 오전, 오후, 저녁 비율이든지 아니면 이거를 ARS로 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전화 면접으로 조사했는지 이러한 조사 방식이나 아니면 응답률 이런 것들을 변수로 활용을 해서 여론조사 통합 지표를 만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지금 말씀하세요. 마지막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요. 김 팀장이 음. 얘기했던 것 중에 방금 가중치를 둔다라고 표현했는데 가중치를 둘 만한 방법 같은 게 예시가 있을까요? 가중치 그러니까 몇 퍼센트를 반영할 거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네네. 인구 수를 곱해 주는 거예요, 각각의 값에. 그러고 나서 아. 합치는 거죠. 그러면 인구에 지금 비례하도록. 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조 과장의 사례로만 치환해서 상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의 직원들 중에 이메일밖에 사용하기 어려운 직원이 있어. 혹은 문자밖에 사용하는 직원이 있어라고 하면 그 비율을 곱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면 애초에 이메일 그러니까 PC 사용자랑 모바일 사용자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미리 먼저 조사를 해서 알고 있어야 되죠. 아. 그러면 설문조사를 할 때 그런 걸 미리 좀 알고 그다음에 하면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대표성을 더 갖게 되겠죠. 기존에 비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는 것보다 데이터의 품질이 조금 더 향상될 수 있겠네요. 품질이라기보다는 대표성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런 대표성이 올라간다. 거를 염두하지 않고 데이터를 수집하면 우리 조직원 중에 되게 일부 특수한 사람들만 잔뜩 응답한 설문 응답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직급이 뭐 3개로 나뉘어 있다 그러면 우리 조직 내부에 직급별 인원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맞게 수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응답해 주세요 하면 당연히 직급이 낮은 사람들이 압력에 의해서 설문에 응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럼 그렇게 나온 결과물은 당연히 그 사람들만 대표성을 많이 갖게 되니까 의사결정할 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이제 설문 결과를 분석하는 챕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제가 구글 서베이를 선호하는 이유는 구글의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하면서 시트를 만들어 놓으면 스프레드시트에 자동으로 바로바로 이제 로그가 남으면서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 응답을 바로바로 볼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랑 공유하는 것도 편하고 뭐 기본적인 응답을 파이 차트나 이제 바 차트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뭐 엑셀로 추출하는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서 분석을 하죠. 근데 요즘은 그 챗GPT가 워낙 이런 걸 잘해주기 때문에 물론 할루시네이션을 좀 주의해야 하긴 하지만 설문조사에 로 데이터를 넣고 돌리면 금방금방 이제 설문조사를 잘 분석해주는 경우. 옛날에는 막 SPSS로 돌려야만 했다 뭐 이런 시절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기업용 SPSS 계정이 되게 비싸가지고
한 사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분의 PC에는 항상 설문조사 데이터가 이만큼 쌓여 있고 그거를 분석해 주느라고 시간을 많이 들이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HR 부서에는 하나씩 꼭 SPSS 그 이제 계정이 하나씩 있었죠. 그리고 이제 텍스트 데이터의 경우에는 실무자가 이제 직접 분석을 해야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파거든요. 그러니까 읽을 수 있으면 하루 종일 읽더라도 읽을 수 있으면 일단 사람이 먼저 읽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가까워요. 왜냐하면 텍스트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떤 분석 방법을 쓰던지 간에 어쨌든 뭐 토크나이징을 하든 원본 데이터가 손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원본 데이터를 한 번도 안 보고 텍스트 분석을 하는 거랑 원본 데이터를 보고 텍스트 분석을 하는 거랑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수집했든 간에 정말 의미 없는 데이터는 좀 지우고 나서 보더라도 일부의 데이터라도 꼭 텍스트 데이터는 읽어보고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1부 때 김 팀장이 이야기하긴 했지만 사실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의 결과로서 활용하는 거에는 굉장히 많은 유념해야 될 포인트가 많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 주의해서 써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읽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고요. 분석의 아, 결과는 대개의 경우에 네. 저는 읽어볼 수 있다면 텍스트 분석할 필요 없다는 주의긴 합니다. 근데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인사이트라고 해야 네. 되나? 이 텍스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라는 결론을 낼 때에 사람의 주관이 좀 들어가지 않나? 조금 다른데, 내가 읽을 수 있는 양이면 읽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음, 예. 그러니까 그 읽을 수 있는 양을 넘어설 때나 텍스트 분석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 텍스트 분석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요약 데이터를 보는 행위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음, 텍스트에서 생기는 요약 데이터를 얼마나 그러니까 요약 데이터만 보고 얼마나 그 주관을 다시 보느냐에 대한 차이인 것 같은데, 그게 내가 볼 만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하긴 해요, 저는. 그러니까 음. 네네. 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두 분의 의견은 어때요? 네. 텍스트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은 데이터리 에피소드 97 텍스트 마이닝 사람들의 이야기에 편견 없이 귀를 기울이는 방법 부터 99화까지 3화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방송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거기서도 저거 똑같은 얘기 했어요. 읽어야 네. 된다. 그 얘기를 했었죠. 네. 네, 맞아요. 읽는 네. 게 맞고 못 읽을 음. 때나 하는 거다라고 저는 얘기하긴 했어요. 그거 뭐 다 그때 방송에서 다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못 그리고 읽어서 이제 만들어진 기술이죠. 네. 그쵸.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저도 자기 반성을 좀 많이 하긴 했거든요. 분석의 결과를 사용할 때 대개의 경우에 이제 보고서화되어서 도표화되어서 파워포인트라는 툴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설문조사 분석 결과 전체에 대한 리포트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넣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일부요? 하면 일부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그렇겠죠.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해서 그것만 차트화해서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어떤 실무자들의 뭐 윤리의식이라든지 업무 윤리라든지 이런 데에 굉장히 연관이 많은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항상 마음속에 좀 유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 이렇게 근데 조심스러워, 조화장?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이렇게 음. 이야기하는 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비판도 받아봤어요. 연구는 그럼 뭐 좀 다르냐. 논문도 사실은 어떤 도구를 선택하고 뭐 이런 경우에서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하지 않느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둘 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분이 그런 거죠? 그쵸, 그쵸.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막 실무적인 비판을 하니까 뭐 자기 석사 때 박사 때 논문 쓸 때 그때도 장난 아니었다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에서 퍼블리싱 됐다고 또 그걸 다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을 하시긴 하던데 어쨌거나 좀 윤리 의식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문조사의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던 다른 기업과의 벤치마킹 포인트를 조사해서 뭐 경영진한테 보고한다고 했을 때 뭐 본인들이 유리한 데이터만 넣는다든지 아니면 보고서의 스토리 라인에 맞는 데이터만 넣는다든지 그러다 보면 사실은 뭐 언론에서 주장할 때 그런 정크 차트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되게 조심스럽게 음. 되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설문조사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를 다룰 때의 일반적인 음. 기본 자세와 관련된 이야기인 거는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러면 내가 네. 답을 정해 놓고 분석을 한다는 얘기니까 네. 그죠? 원하는 것들만 이제 고른다는 거. 이건 이제 연구에서는 P-해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원하는 거 나올 때까지만 계속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얼마든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죠. 그럴 거면 그런 데이터를 왜 분석하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아 갈등이 그러면 생길 때가 궁금한 게 하나 있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아닌데 선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라 그래야 되지? 지금 방금 말한 피해킹의 경우는 내가 원하는 주장을 데이터가 뒷받침하는가를 갖고 계속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방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지하는 방법은 이제 학계에서는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내가 뭘 분석할 건지를 미리 먼저 보고를 해요. 네. 그러니까 연구 방법론과 설계를 미리 다 오픈을 하고 나중에 그걸 못 바꾸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거 나중에 방법이네. 데이터를 수집해서 결과물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음. 내가 선택적으로 가설을 고른다든가 방법론을 결정한다든가 이런 걸 뒤에 가서 결과물 보고 거꾸로 고른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연구 설계를 먼저 오픈하는 식으로 인제 학계는 변해가고 있는데 뭐 기업은 네. 그렇진 않죠. 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인제 유념해야 될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고요. 설문조사하기에 몇 가지 팁들을 제가 인제 마지막으로 공유해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쳐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문항을 구성할 때예요. 이제 문항 구성할 때 사람들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특히 기존에 했던 설문조사가 아닌 경우에 어디에서 문항을 가지고 오냐를 보면 저는 주로 이제 학술지나 박사학위 논문에서 좀 찾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뭐 특정 변수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쪽에서 가지고 오는 편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 에피소드 사람을 뭐죠? 갑자기 이름 까먹었어요. 측정하는 사람을 방법. 사람을 측정하는 측정하는 방법. 방법. 네. 거기에 보시면 김 팀장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쨌든 근데 중요한 그 석사 박사 논문 중에도 네. 설문조사 문항 자체는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지 않아요? 근데 박사 논문 맨 어 뒤에는 붙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게 뭐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는 그러니까. 아닌데 그러니까 예. 저도 제가 찾아보려고 했을 때 생각보다 그거를 마냥 그냥 찾아서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음. 그렇게 찾아지는 일인가 싶기는 하네요. 저는 그래서 네. 보통 직무 만족도, 그러니까 제가 학습 민첩성 관련해서 뭐 이런 예를 들면 내부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학습 민첩성으로 리스트에서 박사 논문을 쭉 찾은 다음에 그 박사 논문의 맨 뒤에 있는 설문조사를 찾아서 인제 그걸 가지고 설문을 구성을 음. 하죠. 인제 그건 근데 검증이 인제 돼 있다고 신뢰할 판단을 하죠. 만한 문항들은 공개가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무슨 그런 것 말이냐면 같아. 신뢰할 수 있는 문항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측정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가 됐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여러 번 반복해서 연구에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접근하기 어려운 어. 문항이 있거나 공개가 안 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 이제 학계에서 검증이 안 된 거죠. 아직 실험적인 단계이거나 아니면은 뭐 연구에 설문지 문항이 공개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저는 의심을 해볼 겁니다. '그걸 왜 공개 안 하지?' 공개 안 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공개를 안 사실 했다 자체가 사용하기 힘들다라는 뜻일 수도 있는 거군요. 학계 내에서 일단 검증은 안 된 거죠. 음음음. 공개 안 할 이유가 없는데. 그죠? 공개 안 그리고 할 이유가 없죠, 사실 학계에서는. 논문의 근데 본문에 그런 경우는 보면 있어요. 라이센스가 걸려서 팔아야 아 되니까 안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논문의 본문에 보면 그 설문 문항을 쓰지 않고 논문을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맨 뒤를 보지 않더라도 이제 중간에 이제 각 그렇죠. 값들에 대해서 예.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 여러분이 설문조사를 구성할 때 쓸 수 있는 문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냐면 기본적으로 연구 방법론 부분에 측정 도구를 설명해야 되고 그러면 그쵸. 요인별 신뢰도를 써야 되는데 그럼 개별 문항과 신뢰도가 같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음. 당연히 자연스럽게 각각의 문항이 다 오픈이 되는 거죠. 근데 음. 그거를 공개 안 했다는 얘기는 신뢰도 검증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가설 검증을 하기에 필요한 기본 단계를 건너뛰었다는 얘기니까 그 연구는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음. 음. 실무자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설문 도구를 논문이나 연구 자료에서 찾았어요. 근데 설문의 문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막 150개인 거야. 근데 나는 여기에서 한 30개만 추려서 쓰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김 팀장? 그럴 때는 두 가지 음. 방법이 기회님 얘기하실래요? 네. 아니요. 말씀하세요. 아
두 가지 네네.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그 도구가 오랫동안 학계에서 사용이 된 도구면 축약 버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음. 문항이 예를 들면 한 요인에 10개가 있으면 그중에서 이 요인과 관련성이 가장 높은 상위 3개 정도의 문항이 있을 수 있겠죠. 예, 음. 그러면 요인별로 3개씩만 추려서 만약에 5개 요인이다 그러면 총 15개 문항으로도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성격 검사나 지능 검사 같은 것들 오래된 것들은 그런 축약판이 잘 만들어져 있고요. 만약 그게 없다 그러면 인제 우리가 직접 분석을 해서 요인 분석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문항끼리 직접 요인을 묶어 보고 각 요인에서 신뢰도 지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대표 문항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그걸 찾아서 고것만 활용해 가지고 뒤에 후속 조사를 할 수 있겠죠. 단 이렇게 하려면 음. 요인 조사를 하기 위한 사전 연구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그 후속 내가 원래 하고자 하는 가설 검증과 관련된 연구가 그 뒤에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기업에서는 좀 어렵긴 하겠죠. 음. 그러니까 날로 먹는 건 안 된다. 날로 먹는 거 알겠습니다. 날로 먹어도 되는데 그 결과를 인제 신뢰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무슨 구글링 할 말이죠? 때 숏 아이템 아니면은 단축 척도 네네. 이런 키워드를 붙여서 오오. 검색을 하시면 네네. 많이 나올 겁니다. 네네.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음. 네. 그리고 그 이제 특히 아까 다음 박 팁 박사가 얘기한 뭐 200 음. 문항짜리 이런 도구들 있잖아요. 원래 처음에 측정 도구가 만들어질 때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 음. 심리 검사나 지능 검사 도구도 문항이 몇백 개씩 돼요. 근데 그러면 응답하는 데만 몇 시간씩 걸리니까 쉽게 쓰기가 어렵잖아요,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인제 축약판을 만들어내는 연구를 인제 연구자들이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음음. 그거를 인제 라이선스를 걸어서 판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음. 음. 자, 다음 팁은 이거는 제가 가끔 설문조사를 되게 별로인 설문조사를 만났을 때 인제 느끼는 건데 글을 좀 쉽게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설문의 문항을 읽어 봤는데 '도대체 뭐에 대해 답하라는 거지?' 라고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설문의 문항은 '유치원생이 봐도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이어서 이거 기본적으로 안 지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한 번에 하나를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에 두 개를 묻는 게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설문의 문항을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지키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체 음. 설문의 문항을 어 구조화할 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 구조화를 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문의 문항을 이제 되게 논문에 보면 설문의 순서 같은 게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아무렇게나 순서를 뽑아서 쓰지 말고 설문의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설문의 스토리 라인 같은 것들도 좀 잘 이제 구성해서 구조화해서 하자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맞아요. 팁은 네 혹시 말씀하세요. 더 추가 네.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래서 그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한 질문을 설문의 앞부분에 배치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한데 또 불구하고 보통 막 인구 통계학적인 질문들을 앞쪽에 배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 그거는 굉장히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유소스라고 기초 어 아.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몇 맞아요. 배로 답해도 이제 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들은 뒷부분에 배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네. 저도 왜 보통은 이렇게 하죠. 맨 마지막에 "자 이제 마지막은 인구 통계에 대한 설문입니다. 귀하에게 해당하는 것을 이제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맨 뒤로 빼고는 합니다. 네 그리고 인제 분석을 염두해서 문항을 구성해야 되는데 저 그런 경우 진짜 한번 본 적 있거든요. 같은 설문이었는데 5점 척도 6점 척도 7점 척도를 이렇게 혼합해서 쓰고 있는 설문 문항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어떻게 여기저기서 분석을' 짜집기를 했다는 음. 얘기죠. 예. '어떻게 분석을 하시려는 거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음. 5 점, 6 점, 7 점을 쓰는 이유들이 각각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중간 값을 찍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을 때 6점 척도도 많이 쓰고는 하는데 근데 인제 그런 거를 쓰는 다 이유들이 있고 그거에 특화된 문항들이 있는데 마음대로 바꾸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것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게 그리고 섞으면 안 음 되는 되게 큰 이유가 뭐냐면 그 5점 척도 응답을 막 하다가 뒤에 7점 척도 나오면 7점 척도로 네. 바뀌었다는 거 사람들이 인지를 잘 못해요. 아 그럴 수도 5 점인 줄 있구나. 알고 계속 찍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아. 분석할 때 얘를 합치면 인제 안 되는 거죠. 뭐 척도를 변환을 한다고 음. 하더라도 스케일을 맞춰도 네. 음. 그런 문제도 있네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설문을 한 번에 끝내야 됩니다. 가끔 정말 가끔 설문을 중간에 엎는 경우가 있거든요. 엎어 버려요.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엎어 버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설문을 중간에 수정하거나 추가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할 때 잘 구성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몇 번 이야기가 나왔지만 의미를 좀 부여해줘야 됩니다. 단순히 경품뿐만이 아니라 이 응답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잘 알려줘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결과를 공유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서 음, 설문을 잘 안 하는 음, 이유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는 데이터를 주는데 나는 그 데이터의 결과값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결국 점점 더 참여도가 떨어지고 설문에 객관적으로 응답을 하거나 좀 진지하게 응답을 하거나 좀 공을 들여 응답하는 비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런 코멘트도 넣어본 적이 있어요. 이 설문의 결과는 설문을 응답하신 분들께 언제까지 결과가 공유될 예정입니다. 뭐 이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근데 이런 걸 또 같이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내부적으로 합의를 얻고 설문의 결과를 공유해 준다고 하면 어떤 설문조사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질도 올라갈 것이다. 응답률도 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극히 실무적인 설문조사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이제 총 2부 동안 진행했던 콘텐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려고 하고, 우리 김 팀장이 뭔가를 막 쓰고 있던데. 아, 네. 코멘트 할 게 좀 추가로 보완해야 될 게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어디서부터 어디 네. 얘기해야 되지? 일단은 그냥, 네. 강론에서 조금 생각났던 거는 앞에 기훈님 네.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중요한 문항은 앞에 배치를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제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이제 연구에 보면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문항이 어디에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왜냐면 문항이 많아지면은 응답하는 사람의 피로도가 누적되기 때문에 집중도가 점점 떨어지죠. 네, 그래서 문항의 배치 자체가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중요한 연구에서는 그래서 문항을 좀 랜덤하게 섞어요. 순서 효과를 맞아. 내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씁니다. 음. 그다음에 인제 아까 또 말씀하신 게 인구 통계와 관련된 변수는 뒤에 넣어야 된다. 그건 되게 지당하신 말씀인데 왜 그러냐면 앞에 이런 문항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방어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내가 일부 누구인지를 이해했어. 까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치. 방어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나의 실제 모습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방식으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음. 이런 문항들은 인제 뒤에 배치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섞거나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네. 음. 그다음에 또 조 과장이 얘기한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문항을 만들 때 의미가 잘 이해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죠? 그다음에 그 문항 하나로는 질문을 하나만 해야 되는데 두 개가 섞이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설문 문항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문항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음. 전문가가 아니니까. 설문지 만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내가 만든 문항 내가 읽어 보면 이해되거든요.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너무 네. 익숙한 용어잖아요. 내가 보면 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예비 조사이고요. 예비 조사를 하고 나면 뭘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전체 응답자가 목표로 하는 게 만약에 뭐 500 명이다 그러면 앞에 한 100 명한테만 일단 수집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문항 신뢰도를 측정해야 돼요. 그러면 앞에 만약에 이해되지 않는 문항이 있다거나 아니면 한 문항에 2-3 개를 묻는다거나 하면 그런 애들은 그 신뢰도 지표가 크롬바 알파 지표가 되게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든 문항 중에서 좋은 문항이 뭐고 안 좋은 문항이 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음. 안 좋은 문항은 제외하고 나머지 괜찮은 문항만 가지고 본조사에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이 음. 작업을 안 하면 내 문항의 품질 자체를 인제 아예 판단을 못하고 작업을 하게 되는 거니까 만약에 데이터를 그냥 넘어가서 다 수집을 해 버리면 그 이유 때문에 분석 결과가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문항 음. 때문에. 그래서 인제 기본적으로 좀 제대로 데이터 수집을 하려면 예비 조사를 하고 크롬바 알파 정도는 구하는 작업을 하시라고 일반적으로는 권하게 되죠.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1번 문항은 꼭 묻고 싶은 문항이었는데 이게 신뢰 타당도가 낮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항의 어떤 질문 자체를 그럼 바꿔야 되나요? 음. 문항을 새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비 조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수정본이 나오고 그다음에 2차 예비 조사가 나올 수 있겠죠. 음. 그래서 요것도 팁인데 이제 보통 이렇게 문항을 예비 조사하고 나면 일부 문항을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버릴 걸 염두해서 2배에서 3배수 정도로 문항을 만들어야 돼요. 아, 그게 되게 중요한 팁이네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음. 최종적으로 설문지에 뭐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의 만족도를 묻는 문항을 3개를 넣고 싶다 그러면 예비 조사하고 나서 여기서 1-2개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인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크롬바 알파를 계산하려면 적어도 문항에 2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만 있으면 관계성을 나타내는 지표니까 계산을 못 하잖아요. 그 최소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예비 조사 과정에서 몇 개가 날아갈 걸 염두해서 5개 정도는 써야 되는 거죠. 음. 그러면 아까 조 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측정하고 싶은 개념이 하나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측정하는 문항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후보가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날려도 이 개념과 관련된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크롬바 알파도 계산할 수 있고 분석도 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예비 조사 때 문항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음. 음. 뭐 1.5배나 2배수 정도 하는 게 안전하겠네요, 확실히. 그렇죠. 예. 보통 몇 음. 개는 날아가게 되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날아갈 걸 염두에 아니, 두고 예비 조사를 실시하자. 뭐 아니 이렇게 네? 어렵게 할 거면 사람한테 설문조사를 왜 합니까? 그러게 뭔 말이에요. 소리야 그게.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어. 아니 이렇게 어려울 거 왜 사람한테 하지? 안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예. 지금 이렇게 어려울 거면 데이터를 왜 분석하냐고. 내가 지금 콘텐츠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반응할 거야? 그래. 아직 그 안 앞에 했어요 있는 그거. 나 아직 소감 얘기 어. 아직 안 했는데. 지금 그게 소감처럼 들리는데? 알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언젠가 복수하고 말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멤버들의 소감을 한 번씩 들으면서 콘텐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는 일단 이번에 저희 주제였던 지극히 실무적인 설문조사 만들기라는 콘텐츠가 정말 어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설문조사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대충 뿌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그 표본의 대표성과 그리고 데이터의 품질을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팁 같은 것들을 좀 기억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음. 설문조사가 이제 그러니까 설문조사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을 쪼끔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를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를 좀 명확히 하고 진행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 박사는 어떻게 들었습니까? 저는 여전히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추상성과 원자성이 양극단에 있거든요. 원자성이라는 건 원자성은 뭐예요? 그러니까 원자성 그러니까 그 두 단어가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표현한 단어예요. 어떤 사회적으로 통용된 단어라는 건 아니고 설명을 해 음. 보자면 그냥 어 어떤 가공 없이 본질적으로 그냥 발생하는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어쨌든 사람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추상화된 결과물을 받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318호에 들어갔음 같은 건 원자성을 가진 데이터예요. 음. 근데 거기에 있는 나의 10년 전 동료를 만났음 같은 건 추상화된 데이터인 거고, 그거는 약간 제가 설문조사를 할 때 내가, 뭐가 있을까요? 5년 이상 알고 지낸 동료들과는 잘 지낸다. 같은 설문조사의 결과물로서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양극단의 데이터에서 제가 말한 원자성의 데이터는 데이터에 왜곡이 있을 가능성은 없지만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음. 그런데 사람들이 추상화 시켜놓은 데이터는 왜곡하기가 너무 좋은데 음. 해석하기가 참 쉬워요. 음. 그 사람들이 이미 그 수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 설문조사는 약간 추상화 쪽에 있는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의 본질,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를 바라볼 때는 조금 더 원자성에 가까운 데이터를 보기를 원하는 저희의 기본적인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바라볼 때 생기는 저희 거부감이 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 그 편리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원자성에서 얻지 못한 정보에 대한 이해도는 있는 편이라서 실은 이런 얘기들 되게 흥미롭게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이제 조금 더 왜곡하지 못하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더 많은 데이터의 발생들, 그 다음에 지금 데이터의 생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해결해 나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약간 그런 설문조사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추상화된 데이터에서 얻지 못하는 왜곡된 정보들을 걷어내기 위한 보조지표로서는 쓸 수 있을 영역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음. 설문조사만을 사용하는 건 조금
저어되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제 음. 그 과거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요즘은 네. 그렇지는 않으니까 조금 음.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같은 음. 생각이 이번 시간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 팀장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네. 그 가끔 이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데이터 못 믿겠다." 이런 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데이터를 못 믿을 방식으로 대하는 사람인 거예요. 음. 그래서 자기가 기존에 인제 설문조사에 응답했던 기억이나 데이터 입력할 때 대충 입력했던 기억이나 이런 걸 떠올리면서 다른 사람들도 다 데이터를 그렇게 다룰 거라고 믿고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말들도 많이 하잖아요. "통계 그거 다 거짓말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통계로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 다룰 때 네.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얘기하잖아요. 격언처럼 그렇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데이터 수집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에서 그 데이터 수집 방법을 고안하는 것을 가장 많이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정밀하게 수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가장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요. 이게 담보되지 않으면 그 뒤에 분석 작업은 다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분석 기법에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것도 좋지만 처음에 원천 자료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될지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음. 감사합니다. 지극히 실무적인이라는 타이틀을 쓰긴 했지만 사실 다루는 내용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켜야만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기은님도 말씀해 주시고 김 팀장이나 박 박사도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뒤에 방법론이 사실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정말 데이터의 수집 단계부터 유의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고 설문조사라는 방법론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게 접근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념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더라라는 것들을 방송을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컨텐츠 마치도록 할까요? 다른 좋습니다. 분들도 소감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기훈님이랑 조 과장이랑 소감 들었어요? 얘기했는데 기훈님 맨 처음이었는데? 김 팀장 그래요? 기훈님 정신 뭐라 차려. 그랬어요? 기훈님 맨 처음이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네. 거예요? 맨 처음이었어. 무슨 소리 하는 기억났어요. 거야. 기억났어요. 네. 네. 내가 제일 마지막이었구나. 네. 맞아요. 저희 데이터링 적용 더 재미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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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